서기 1762년 영조 38년 경기도 광주군 초부면 마현리 오늘날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에서 조선 후기 최고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이 태어났다. 어릴 적 첫 연두를 알아 오른쪽 눈썹에 흉터가 남아 눈썹이 셋으로 나뉘었다 하여 스스로 산미자라 불렀던 이 총명한 소년의 삶은 개혁 군주 정조와의 운명적인 만남과 18년이라는 기나긴 유배 생활로 점철된 파란만장한 역사였다. 이 야사는 시대를 앞서간 천재 정약용의 일대기와 숨겨진 이야기들을 풀어본다. 정약용의 집안은 남인이었으나 학문적 배경이 탄탄했다. 그는 10대 후반부터 실학에 거두 성우 이익에 학문을 접하며 학문의 폭을 넓혔다. 야사에 따르면 정약용이 1783년 진사시에 합격하고 성균관 유생이 되었을 때 그의 비범함은 곧바로 당시 세손이었던 정조의 눈에 띄었다. 정조는 신하들과의 소통을 즐기는 군주였는데 특히 정약용에게 남다른 애정을 보였다. 정조는 정약용에게 옥필통을 선물하며 그대의 학문은 나의 마음과 통하는 바가 있어. 그대는 나의 버시오라며 깊은 신뢰를 표했다고 전해진다. 이 만남은 정약용의 인생을 결정지었다. 정조는 정약용에게 유독 짓궂은 장난도 많이 쳤는데 정약용이 담배 냄새를 싫어하는 것을 알고 일부러 옆에서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괴롭혔다는 일화도 있다. 하지만 이는 그만큼 정조가 정약용을 허물없이 아꼈다는 증거였다. 정조는 개혁 군주로서 수원 화성 축성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때 정약용의 실학 사상이 빛을 발했다. 야사에서는 정약용이 서양 문물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거중기라는 새로운 기계를 고안했다고 전해진다. 이 거중기는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무거운 돌을 훨씬 쉽고 빠르게 운반할 수 있었다. 덕분에 막대한 예산이 드는 화성 축성이 무려 4만 량이나 절감되었고 공사 기간도 단축되었다. 정조는 화성 축성이 끝난 뒤 정약용을 불러 내가 거중기를 만들어 무려 4만 량이나 절감하였구나라며 극찬했다고 한다. 이는 정조가 정약용의 실용적인 학문을 얼마나 높이 샀는지를 보여주는 일화였다. 순조가 즉위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정약용을 총애하던 정조가 1800년 승하하자 노론 벽파 세력은 남인 세력을 축출하기 위해 천주교 박해인 신유박해를 일으켰다. 야사에서는 정약용의 매형 이승훈이 조선 최초의 세례자였고 셋째 형 정약종 역시 독실한 천주교인이었기에 정약용 집안은 곧바로 역모에 휘말렸다고 전해진다. 정약용은 천주교와 거리를 두고 있었기에 사형에서 유배로 감형되었지만 결국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되는 비극을 맞았다. 정약용의 유배 생활은 무려 18년이라는 길고 긴 세월이었다. 관료에게 긴 유배 생활은 형극의 세월이지만 그는 오히려 이 기간을 학문에 몰두하는 기회로 삼았다. 야사에서는 정약용이 한 곳에 너무 오래 앉아 책을 읽어 엉덩이가 굼기도 하고 방바닥에 닿은 복사뼈가 3번이나 구멍이 뚫렸다는 과골삼천이라는 고사가 생겨났다고 전해진다. 그는 이 기간 동안 강진의 사위제 보은산방 등을 거쳐 다산초당에 머물며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등 500여 권의 방대한 저수를 남겼다. 그의 대표 저서 목민심서는 지방 수령이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한 것으로 아버지를 따라 임지를 다니며 본 것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 저술한 것이었다. 1818년 18년간의 유배 생활을 마치고 정약용은 마침내 고향 마제마을로 돌아왔다. 그는 남은 여생 동안 저술을 수정 보완하며 당대 석학들과 학문 교류를 통해 19세기 학술사에 큰 업적을 남겼다. 야사에서는 훗날 정조의 증손자인 헌종이 정약용에게 벼슬을 다시 내리려 했으나 그가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슬퍼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1836년 정약용은 7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삶은 정조라는 빛나는 군주를 만나 꽃피웠다가 냉혹한 정치 현실에 의해 꺾였지만 유배지에서 피나는 노력으로 학문을 집대성하여 영원한 다산으로 남게 되었다.
시대를 앞서간 천재 정약용 그의 삶은 조선 후기 개혁의 꿈과 좌절, 그리고 불굴의 인간 승리를 보여준다. 오늘날 우리는 그의 방대한 저서와 사상을 통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과 실용적인 지혜를 가진 위대한 학자의 발자취를 기억하고 본받아야 할 것이다.